벌써 6강입니다, 여러분. 5강까지 열심히 보셨죠? 자, 이번 강의도 여러분 열심히 좀 봐주십시오. 자, 이번 강의는 또 어떤 나라가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라와 가야입니다. 신라와 가야. 반드시 한 문제씩은 나오겠죠? 자, 여러분. 자, 한번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예. 자, 제6강 신라와 가야. 네, 38페이지 펴시면서 같이 저의 동영상과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4강에서 그 삼국의 관계를 세기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좀 귀 아프지 않으십니까? 좀 그만,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정말로 이 시행착오에 빠지면서 이제 미궁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네, 알았어. 그런 마음은 드는데 정말로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순서대로 막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써서 세기별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삼국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주로 넘어가시고 그리고 군주까지 잘 정리가 되면은 그 군주의 활동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 강의는 신라와 가야인데요. 먼저 신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라는 우리 제4강에서 1, 2, 3세기까지는 신라왕이 있나요, 없나요? 그 시대에 신라왕이 아예 없다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데 시험에 나오는 주목할 만한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 최초의 칠판에서 등장한 최초의 왕은 4세기의 내무랑이었죠. 내무랑.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무랑부터 시작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고대 국가의 기틀 마련. 반갑지 않으십니까? 이미 공부한 거예요. 태고내. 그쵸? 네. 이 말 할 줄 아셨죠, 여러분? 네. 고대 국가의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 고구려는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내무랑이 되겠습니다. 태조왕은 몇 세기, 여러분? 1세기. 그리고 고이왕은 3세기. 그리고 신라의 내무랑은 4세기가 되겠죠. 자, 다음 김씨의 국왕위 계승권 확립.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라는 박석김 이렇게 세 개의 성씨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국가가 건국이 된 나라죠. 그래서 당시 내무랑 전까지 내무랑이 제17대 군주인데요. 이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계속 왕위를 이었던 겁니다. 박박박 석, 박박박박 석석석석, 박박박 석,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박석김이 계속 돌아가면서 왕이 되었는데 이 내무랑 때부터 이 김씨 세력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김 계속 그냥 쭉 다이렉트로 이제 김씨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신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박시성을 가진 두 명의 왕이 나오긴 나오는데 자, 아무튼 자, 내무랑이 김씨의 왕위 계승권을 확립을 했다라는 거하고 왕의 칭호가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차 이마 왕.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신라의 왕호, 왕에 대한 호칭의 변천이 바로 거차 이마 왕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거차 이마 왕, 거에서 차로, 차에서 이로, 이에서 마로, 마에서 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박혁거세가 신라의 최초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박혁거세는 뭐라고 불렀느냐? 거서관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의 칭호는 거서관이었다. 그러다가 이게 차차웅으로 왕의 칭호가 바뀌어요. 남의 차차웅. 자, 그 다음에 이사금으로 바뀌고 그리고 마립간으로 바뀌는데요. 왕의 칭호를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꾼 왕이 바로 다름 아닌 내무랑이라는 겁니다. 내무랑.
여러분 거에서 차로, 차에서 이로, 마로, 왕으로 가면서 네, 왕의 어떤 권위는 높아지는 호칭이에요. 요거는 점점 더 네, 왕의 호칭이 보다 더 권위적이고 네, 보다 더 높은 숭고한 어떤 명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뀌면서 왕권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요 사이의 왕이 바로 네모랑이고, 그러니까 네모랑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이사금이었는데 자신이 왕의 호칭을 바꾸어서 마립간이 된 거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요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텐데요. 마립간을 또 한 단계 높여서 왕으로 바꾼 왕이 또 있어요. 요거는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네, 그래서 요거는 네모랑이고 4세기 네모랑이고, 요거는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꾼 왕은 6세기의 지증왕이다 라고 하는 거, 네,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우리가 정리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네모랑 때 외 군대가 침공을 해오잖아요. 그리고 네, 금관가야가 연합을 해가지고 네, 이런 어떤 위협을, 아주 굉장히 강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네모랑은 광교토대왕한테 구원 요청을 해서 결국 광교토대왕이 보낸 고구려 군대가 외와 가야의 이 네, 연합을 네, 막게 된다라는 거죠. 격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구려의 반식민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야와 외가 침입을 해온 건요, 네, 4세기 끝부분입니다. 399년이고요. 그리고 네, 격퇴를 하게 된 건 1년 후인 40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400년 이후부터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다가 눌지왕이 신라의 눌지왕이 백제의 네, 비유왕과 나아주 동맹을 체결한 게 바로 433년이거든요. 그래서 400년부터 433년까지 약 요렇게 횟수로 따지면 34년 동안 신라는 고구려의 반식민지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433년에 바로 나주동맹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신라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네, 그런 어떤 이 공격에 대한 어떤 선언, 네, 선전포고 같은 거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낮의 눌비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네모랑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5세기. 여러분 방금 쌤이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자, 네모칸, 네, 어렵지 않으시죠? 낮에 비, 낮에 비. 자, 여러분 무슨 왕? 그렇죠, 눌지왕이라는 겁니다. 눌지왕. 네. 자, 그리고 60년 후에 네, 5세기 말 493년인데요. 연도는 필요 없고, 네, 백제 동성왕과 결혼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나아주 동맹을 보다 더 강화한 왕. 여러분 무슨 왕이죠? 무슨 지왕인데요? 네, 눌지왕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소지왕이죠. 소지왕. 네,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5세기에 신라의 주요한 왕은 네, 눌지왕과 소지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다음 6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이 6세기는 자, 지증왕, 그리고 버풍왕, 그리고 진흥왕, 이렇게 세 명의 아주 네, 그 훌륭한 군주가 계속 스트레이트로 이어지는 시기가 되어가지고 결국 6세기는 네, 신라의 전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신라의 전성기로서 네, 처음으로 등장하는 네, 지증왕, 6세기 초에 네, 지증왕 보시겠습니다. 네, 국호를 신라로 네, 공식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라는 처음에 그 신라라고 하는 명칭을 쓴 건 아닙니다. 원래 이 신라는 지난해 12개의 국가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불렀느냐, 사로, 뭐 비슷한 명칭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사로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쓰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식으로 국가의 명칭을 신라로 바꾼 왕이 바로 다름 아닌 네, 6세기의 지증왕이 된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공부한 거, 아까 여러분 왕의 칭호를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꾼 왕이 누구죠? 그렇죠, 네모랑이죠. 네모랑. 그래서 내내 마립간 이러다가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다시 네, 왕으로 바꾼, 한 번 더 네, 왕의 호칭을 바꿔서 왕으로 바꾼 왕이 바로 지증왕이라는 겁니다. 거차이마 왕.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지증왕 때 바로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죠. 여기를 정벌을 하게 한 왕도 지증왕이고, 그리고 우경을 장려했다. 여러분 우경은 무슨 말이죠? 이건 소우자입니다. 소예요, 소. 네, 소를 이용한 농경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경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소가 힘이 정말 세니까요. 밭을 갈 때 소의 힘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밭을 깊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럼 훨씬 농작물이 잘 자라면서 생산량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생산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경을, 네, 소를 이용한 밭갈이, 소를 이용한 농경을 장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지증왕 때 우경이 최초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또 틀려요. 우경이 있긴 있었는데 일반화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지증왕이 우경을 더욱더 장려해서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경 장려했다. 자, 그리고 요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이란 뜻입니다. 동쪽 시장이 바로 동시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증왕 전부터 이미 신라의 수도인 금성에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그 시장을 재개발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었던 거예요.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시장을 정비를 하면서 경주의 왕궁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왕궁의 동쪽에 새로 시장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게 왕궁이고요. 그래서 이 동쪽에 새롭게 정비한 시장을 뭐라고 붙이냐면 당연히 동쪽에 있는 시장이라고 해서 동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로 이렇게 시장을 정비한 왕이 지증왕이고요. 이 시장이 독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가격을 막 높여서 이런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어떤 소비자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도량형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친다거나 그런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을 매매 분쟁이나 이런 어떤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감독하는 이 시장의 감독관청도 하나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감독관청 이름이 뭐냐면 바로 동시전이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동시는 시장의 이름이고 그 동시를 감독하는 감독관청의 이름은 동시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 왕이 바로 지증왕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는 지증왕에서 나왔다 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오니까요. 지증왕 좀 신경 써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지증왕 다음 왕으로서 법흥왕. 여러분 법흥왕은 넘기기 전에 우리 기억나는 거 있어요. 율령반포 소고법, 불교 공인 소침법, 율령도 반포하고 불교도 공인을 한 신라의 왕 누구죠, 여러분? 법흥왕이라는 겁니다. 법흥왕. 네, 자 한번 볼까요? 연호 사용했다. 여러분 연호는 이미 광개토대왕이 먼저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연호는 광개토대왕의 연호였습니다. 이름이 뭐더라요? 뜩뜩뜩 영락. 광개토대왕의 연호는 여러분 이름이 뭐였죠? 영락인데 법흥왕은 뭐를 썼다고요? 건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신라가 매우 힘이 강성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율령반포 소고법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법흥왕은 관등제를 정비해가지고 17관등으로 관리의 등급이라는 뜻이죠. 네, 관리의 등급을 17등분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백제 공부했어요. 백제는 16관등이었죠. 16관등을 만든 백제의 왕은 그렇죠. 바로 고이왕, 3세기 고이왕이다라는 겁니다. 고이왕이 백제를 16관등으로 했는데 법흥왕은 신라를 17관등으로 관리의 등급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법흥왕이고, 자 그리고 상대등이라고 하는 거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신라도 그렇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귀족이 왕 아래에서 귀족이 중심이 된 귀족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다가 좀 메모해 주세요. 요거 굉장히 의미 있는 메모입니다.
우리의 한국사는 이 나라까지 귀족이 중심이 된 귀족 사회다. 자, 여러분, 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우리 한국사는 여기까지, 이 나라까지를 바로 귀족이 중심이 된 귀족 사회, 네, 귀족 국가라고 봅니다. 바로 다름 아닌 고려죠, 고려. 네, 고려. 네, 고려까지가 바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귀족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려 시대까지는 이 귀족, 그 어느 가문이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뭐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느 귀족 가문 출신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물론 과거제가 도입이 됩니다만은 과거 시험보다는 과거 시험 안 보고 무시험으로 자기 자신이 네, 귀족 가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무시험 관리 등용 제도인 음서제가 고려는 훨씬 더 중요한 관리 등용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과거 시험보다요. 그런데 고려까지가 귀족 사회고 그리고 그 다음 조선부터는 이제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보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음서제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의 음서제는 아주 미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식으로 뭐 컨닝을 하건 아니면은 네, 문제 유출을 하건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일단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 당당히 합격을 해서 그래서 관직에 올라야만 그 사람이 출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물론 가문도 중요하지만은 네, 능력 위주의 사회로 좀 더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국사는 고려까지가 귀족 사회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6세기에 신라 공부하니까요. 당연히 네, 신라는 귀족 사회겠죠. 네, 귀족. 네, 그래서 이 상대등이 뭐냐면요, 이 귀족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귀족회의입니다. 그 귀족회의 이름이 뭐냐면 화백회의예요. 신라의 귀족회의는 화백회의. 우리 끝부분에 이 삼국의 귀족회의 이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신라의 귀족회의 이름은 화백회의고 이 화백회의의 우두머리,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상대등이라는 거예요. 네, 상대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직을 버풍왕 때 설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를 공인을 했다. 네, 불교 공인 소침법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불교가 들어오자마자 공인이 돼요. 그래서 고구려의 불교 공인은 소수리망이잖아요. 소수리망 때 불교가 수용이 되면서 전래가 되면서 바로 공인이 되거든요.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류왕 때 백제도 네, 불교가 들어오면서 전래와 동시에 바로 공인이 되는데 신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에서 가장 토착신앙이 아주 강력한 토착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에는 이게 공인되지 못했어요. 눌지왕 때 들어오거든요. 100년 전에. 100년 전에 들어오는데 불교가 토착신앙이 워낙 세니까 굉장히 많은 그 탄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버풍왕 때 6세기에 불교가 공인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2차 도내 순교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힘들게 공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에서 전래된 시기와 그리고 공인한 시기가 다른 나라는 바로 신라고 참 어렵게 불교가 공인된 바로 이 시기가 바로 버풍왕 때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버풍왕 때 금관가야를 정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잠시 후에 가야 등장하면은 쌤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진흥왕, 진흥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라
화랑도죠. 네, 화랑도는 신라. 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화랑도가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네, 무예 수련도 하고 네, 심신 수련을 하는 그런 어떤 청소년들의 조직체가 바로 화랑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화랑도가 함께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이 팀워크가 정말 끝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전투에 나가면은 정말로 잘 싸웠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진흥왕이 이 화랑도를, 이 화랑을 바로 신라 군대의 핵심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진흥왕 때 일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강유역을 장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제5강에서 성왕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왕, 백제의 성왕과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이 나주동맹을 이용을 해서 함께 북쪽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몰아내고 고구려가 그전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함께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진흥왕이 백제한테 배신을 해가지고 백제가 새롭게 차지한 한강 하류 지역을 그냥 뺏고 만다. 그래서 진흥왕 때 신라의 영토는 기역자 모양이 된다.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네, 그게 바로 진흥왕이고, 화난 백제가 공격을 해왔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죽이면서 막아낸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대가야를 또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진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왕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비석이 아주 무지하게 많아요. 단양 적성비,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 4개, 네,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네, 그쪽에 책을 보시면은 네, 지역과 함께 네, 그 순수비의 이름이 잘 여러분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 하나, 네, 4개 합치면 네, 5개가 되겠죠. 5개의 주요한 비석이 모두 진흥왕 때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칠부로 하여금 네,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을 하게 한 것도 진흥왕 때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제의 역사서는 뭐였죠? 백제의 역사서? 그렇죠. 네, 박사 고흥이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썼잖아요. 아, 그런데 그것은 네, 4세기 근초고왕 때의 일이고, 네, 이 신라의 역사서인 국사는 바로 진흥왕 때 거칠부가 쓴 것입니다. 네, 역사서도 우리 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진흥왕의 네, 업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진흥왕 하면 가장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또 진평왕이라고 하는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네, 진평왕 하면 또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걸사표라고 하는 문서예요. 편지입니다. 편지.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왕한테 또는 신하가 어떤 그 황제한테 보내는 편지, 자기의 그 심경을,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지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네, 표라고 하거든요. 표. 네, 대체로 신하가 왕한테 보내는 편지를 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는 스승사자인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군대란 뜻이에요. 그리고 걸은 구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구걸하는 편지가 바로 네, 걸사표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구걸하는. 자, 신라의 진흥왕이 걸사표라고 하는 하나의 편지를 다른 나라의 누군가한테 보냈는데, 자, 그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네, 신라의 진평왕이 바로 당시 중국의 왕조인 수나라, 네, 수나라의 양제한테 바로 걸사표라고 하는 문서를 보낸 거죠. 그 걸사표의 내용이 뭐냐면요, 네, 고구려를 좀 공격해달라, 고구려 정벌해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진평왕이 수나라의 양제에게 네, 수나라의 군대를 구걸하는 네, 편지가 바로 걸사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 걸사표라고 하는 이 문서를 지은 분은 바로 다름 아닌 네, 화랑도의 세속 5개를 만든 원광법사라는 겁니다. 네, 요거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수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수나라 양제는 고구려를 공격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음 해, 아 맞아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은 다음 해 정말로 고구려를 공격하죠.
그래서 네, 수나라의 대군 113만의 대군이라고 하죠. 그 대군이 바로 612년에 고구려를 공격을 해 들어갔는데 바로 살수대첩, 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에 의해서 고구려가 대승을 거두면서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을 실패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후에 수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고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새로이 건국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구려는 당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당나라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네, 우리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자, 이러한 걸사표를 네, 수나라한테 보낸 신라의 왕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걸쳐서 네, 신라의 왕이었던 진평왕이다 라고 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흥왕이 아니고 진평왕. 좋아요. 자, 이제 우리 가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자, 여러분, 가야는 여러 개의 그 가야국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가야 연맹이라고 하는 연맹체로 네,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야 연맹은 전기 가야 연맹이 있고 네, 그리고 후기 가야 연맹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니까 먼저겠죠. 후기니까 다음이겠죠. 네. 전기 가야 연맹은 대체로 4세기고요. 그리고 후기 가야 연맹은 대체로 5세기 후반이 되는데 4세기 전기 가야 연맹, 5세기 후기 가야 연맹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도한 나라가 가야가 다릅니다. 이 나라가 주도하던 이 가야가 주도하던 가야연맹을 전기가야연맹이라고 하고 이 가야가 주도하던 가야연맹을 후기가야연맹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금관가야가 연맹장으로서 네, 가야연맹의 종주국으로서 주도하던 가야연맹을 전기가야연맹 그리고 그 이후에 금관가야가 크게 쇠퇴하면서 대가야가 네, 가야연맹을 주도하게 되는데 대가야가 주도하는 가야연맹을 후기가야연맹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금관가야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가야한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선이 뭘까요? 바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 금관가야가 외의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외와 네, 힘을 합쳐서 신라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라의 내무랑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한테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5만의 군대, 기병과 보병을 합친 5만의 군대를 바로 신라 쪽으로 보내면서 가야와 이 금관가야와 외의 군대를 격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금관가야는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한 건 아니고요.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당시 이 가야연맹의 연맹장을 차지하던 이 금관가야가 넘버원이었어요. 금관가야가 넘버원이었고 다음에 넘버2가 바로 대가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관가야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넘버원의 자리를 잃으면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자 넘버2였던 이 대가야가 당연히 1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5세기 이후 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관가야가 1등의 자리를 놓치게 된 다음부터 5세기 이후에는 바로 넘버2였던 대가야가 넘버1이 되면서 새롭게 가야연맹을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야연맹을 바로 후기 가야연맹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계기가 시험에 참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결국 이 가야연맹은 요거를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이 금관가야는 네,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삼한 가운데에서 철 생산 많이 해가지고 네, 수출을 많이 한 나라 있죠. 바로 변안이죠. 바로 변안 땅에서 네, 새롭게 네, 가야가 된 나라가 바로 금관가야이기 때문에 변안을 그냥 그대로 계승을 해서 네, 철의 나라였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쇠를, 네, 철을 네,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고 그랬는데 그 쇠가 뭐냐? 덩이쇠, 네, 덩어리, 네, 덩어리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납작한 아령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납작한 아령 모양. 네, 대체로 뭐 이러한 네, 길이는 뭐 제일 큰 게 한 길이가 한 50cm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쇠덩어리인데요.
요게 요렇게 네. 자, 이러한 납작한 아령 모양의 이 쇳덩어리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덩이새라고 했다라는 거죠. 요 상태로 수출을 한 거예요. 요거를 뭐 이렇게 5묶음, 10묶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수출을 했는데 이 덩이새가 또 시장에서 화폐의 기능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네, 좋아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결국 이 금관가야나 대가야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가야는 모두 어느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신라한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이 금이 금관가야예요. 금관가야. 그리고 이 금관가야는 어디 있냐? 김해에 있다라는 겁니다. 김해. 부산 바로 옆이죠. 네, 김해에 있었던 금관가야는 누구에게 어느 신라 어느 왕에게 법흥왕에게 멸망을 당하였다가 김금법이에요. 김금법. 네. 자, 그리고 고는 고령입니다. 고령. 대구 바로 옆이에요. 고령에 있었던 대가야는 그 이후에 신라의 진흥왕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아, 요것이 바로 네, 김금법 고대진입니다. 네, 꽤 쓸모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외워보세요. 네, 김해의 금관가야는 법흥왕에게 멸망당하였고 고령의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멸망당하였다. 모두 6세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법흥왕, 진흥왕 모두 몇 세기의 왕이죠? 6세기의 왕이죠. 그래서 532년에 멸망당하고 56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연도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모두 6세기에 네, 법흥왕, 진흥왕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김금법 고대진. 김금법 고대진. 네, 몇 번만 중얼중얼 외워보면은 네, 생각보다 쉽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요거는 굉장히 네, 쓸모가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3국의 그 정치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쌤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요 정도가 이제 필요한 정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귀족회의. 요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우리 한국사는 어느 나라까지가 귀족사회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려까지. 고려시대까지 우리 한국사는 귀족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국시대는 당연히 뭐 귀족이 중심이 된 사회겠죠. 네, 그래서 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중대사를 논의를 했는데 요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사함에선 화백이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제가 정사함의 화백입니다. 제가 정사함의 화백입니다. 예, 이게 각각의 고구려백제 신라의 귀족회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순서는 고구려백제 신라라는 거예요. 고구려백제 신라. 제가 회의가 바로 고구려의 귀족회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사함 회의가 바로 백제의 귀족회의, 그리고 화백회의, 네, 요게 바로 신라의 귀족회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화백회의의 의장, 화백회의의 네, 수장인 상대등을 공부를 했는데 그 상대등이라고 하는 관직을 새로이 설치한 신라의 왕이 법흥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부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제가회의, 백제의 귀족회의는 정사함회의, 신라의 귀족회의는 화백회의. 암기법은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정사함에서 온 화백입니다. 제가 정사함의 화백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네, 아주 좋을 겁니다. 네, 자, 다음. 요것도 조금 필요해요. 삼국의 수상. 네, 대대로, 상자평, 상대등 이렇게 있는데요. 네, 모두 세 나라의 어느 한 나라의 수상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어느 나라일까요? 자, 맞춰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고구려의 수상은 대대로. 그리고 백제, 우리 아까 고이왕 공부하면서요. 제5강에서 고이왕 공부하면서 이 고이왕이 이 수상급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관직을 좌평이라고 했는데 그 좌평 가운데에서 6명의 좌평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그 좌평을 상좌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백제의 수상은 상좌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라의 수상은 상대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신라와 그리고 가야에 대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삼국시대는 결코 네, 통째로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삼국의 세기별 관계를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네, 그 세기별 각각의 세기별로 주요한 군주가 누가 있는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군주의 활동으로 넘어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 삼국시대의 고비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포기의 어떤 그 유혹을 받지 않고 계속 쭉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이 힘든 시기를 한번 넘겨보도록 합시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